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금 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또 아베 총리와 회담도 가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만남이 경색된 한일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오늘 그 회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걸 들었습니다. 일단 양 국가 간의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양국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는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가 안 그래도 그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대화를 세게 하자고 세게 하기로 하는 정도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 아마 그런 정도의 합의는 일단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대화에 물꼬를 트는 정도.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말고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회동이 10분 예정됐었는데 예. 10분 곱하기 2 그래서 20분 거기다 더하기 1분 21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대화가 좀 길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전 정지 작업 과정에서 꽤 좀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이런 그 막후 정치를 좀 많이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어제 그 누카가 그 이란 의원연맹 회장 만났죠. 또 가장 또 결정적으로는 모리 전 총리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하고 상당히 그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예. 그 두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실제로 나눴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일본 측이 마지막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뭐 기존의 1+1 제안 말고 플러스 또 다른 제안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고 그런 전제 하에서 오늘 그 아베 총리하고의 회동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이종훈 평론가 얘기로는 어쨌든 그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가서 계속 아베 총리하고 만찬에서 계속 조금씩 만남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물밑 활동을 해왔었다는 것 하나 하고 오늘 회담이 당초 11시부터 10분 정도 예상이 됐는데 10분 늦게 시작됐지만 21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진전된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길어졌죠. 당초보다 더 길어졌고 사실은 이 길어진 시간이 평생 그동안 만나왔던 길이도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일본 특파원에 또 한일 의원연맹에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동방 포럼에서도 또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런 개인전 사실은 정상들 간의 관계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외교 노력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요. 예. 이 만남이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현장에서도 뭐 오는 사진들 보면은 미소를 띠면서 서로 담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또 다시 한번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내부라 일본 국민도 그렇고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까이 살면서 서로 볼 수밖에 없는 나라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적극적인 설득을 했을 거고요. 또 아베 총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 가는 것은 일본의 외교에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인 설득 전략 거기에 네. 또 막걸리 선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낙연 총리의 이 오늘 특허 막걸리 측면.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역시 동양의 그런 누룩을 빚는 그런 네. 문화, 이것은 아무래도 또 일본과 또 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서로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전개가 됐다. 대신에 국가 간의 또 이 여러 가지 조약이라든가 또 서로 간에 국가 간에 맺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누그러뜨리는 대화를 세게 하는 기본 원칙까지 갔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많은 국제 회의가 있습니다. 아시아권에 예.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상회담을 다음 달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외교력 또 예. 물밑 대화, 막후 대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지일파 이낙연 총리의 개인기가 오늘 어느 정도 발휘됐을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보복 조치에 들어갔고요. 이후에 우리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종료된. 그래서 한일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된 이런 상황인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그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네. 이 문제를 그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내놓은 해법이 이제 1+1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일 관련 기업들이 그러니까 돈을 이제 공동으로 내서 보상을 이제 하는 방안. 근데 일본 정부가 일단은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원칙은 뭐 국가 간의 이제 그 협정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네. 1965년 어찌됐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고 국가 간 배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네. 이제 입장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기업이 나서는 쪽에 대안을 지금 내놓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좀 관계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를 일본 쪽은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게 또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선 지금 이제 이분들 피해자 분들께서 일본 그 전범 기업들 그 자산 동결하고 네. 그걸 압류하고 거기서 이제 그 환수를 받으려고 하는 조치를 일단은 좀 중단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뭔가 액션을 조금 취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에 그 한일 기업이 그 최종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정부가 일단 먼저 선배상을 하고 후에 이제 일종의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든지 그런 식의 대안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막 그런 정도의 선에서 우리 정부에도 이번에 이낙연 총리도 뭔가를 가져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다. 그리고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근데 친서 내용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통 언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칙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구두 메시지가 좀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근데 조만간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분명히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조만간 이제 어찌 됐건 제가 보기엔 연말 전에는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가 이낙연 총리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이제 그거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그 정상회담은 뭐 거의 임박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뭔가 이제 그 물밑에서 서로가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그냥 빈손으로 저는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도 일본 정계에 어찌됐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낙연 총리를 만나러 왔을 때는 그 사람들도 역시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회담의 자세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제 뭐 양국 간의 대화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보시기에도 오늘 이 만남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리고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으로까지 가는 청신호가 좀 켜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 중에 극단적인 메시지 또는 아베 총리의 그동안 보였던 아주 강경한 입장이 다시 강조되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원칙적인 입장이 강조되고 있고 주변 여건들은 무르익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이 그래서 또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쪽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흐름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의 정상회의가 있고요. 더불어서 또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참석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회에 서로 간에 그동안 쌓인 이 굴곡을 풀어야 되고요. 특히 아시지만 일본 외교는 미국의 압력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우리 쪽에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과 계속 이런 한미일 삼각의 이 동맹 체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설득하고 또 미국과의 그런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일본에 들어가는 다양한 외교적 압력들, 일본의 이 외교적 압력들이 가게 된다면 그 부분 일본이 또 상당히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일 빠르게 된다면 다음 달에 그런 아시아권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의 때 짧게라도 그런 만남을 통해서 원칙적인 틀들을 풀어내고요. 그 전에 우리 뭐 강경화 장관이라든가 외교 채널에서 일단 소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측면에서 물밑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 틀들, 약속이 서로 조율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거다. 일단은 좀 낙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야 되고요. 또 상황이 나빠진다면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들 계속 해야 되겠죠. 일단 오늘 이 20분간의 회담에서는 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오늘 대화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실무 접촉들이 있을 테고요.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까지도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동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가 한국과 일본은 이사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아주 숙명적인 이웃이다.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그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지금 2박 3일 동안 굉장히 그 안에서 우군 만들기 위해서 주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한일 관계 갈등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 관련 내용인데요.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58일 만에 정경심 교수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시죠?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과거 운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자, 법원이 밝힌 이유인데, 자, 이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는 네. 것이 가장 큰 전제고요. 대신에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라든가 또 피의자 상황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는 사실 저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대신에 검찰의 여러 가지 법원에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장 심사에서 이제 계속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 판단에 있어서 일단은 검찰의 소명이 일단은 소명이 있었다는 거고요.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11가지 혐의 아니겠습니까?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동안 58일 동안 거의 뭐 모든 증거, 거의 뭐 70에서 80곳, 거의 100여 곳에 이르는 압수수색, 모든 증거, 모든 것을 다 검찰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고 대신에 첫 번째, 검찰은 전반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유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이번 수사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이 상황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는 증거들, 다시 말해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유리한 증거는 하나도 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기본적인 틀 속에서 진행이 됐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피고인은 여기에 대해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는 다 부인 전략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원은 일단은 검찰의 소명은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러나 피고인 측의 변호인 측의 소명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증거 인멸의 문제도 일단은 컴퓨터에서 하드가 교체된 문제라든가 또는 노트북이 아직 찾아지지 않은 문제 이런 부분은 이제 증거 인멸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수사를 해놓고도 검찰이 그것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다. 저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0여 차례 압수수색했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이 정도면 없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모든 정말 예. 샅샅이 먼지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증거 인멸을 얘기하고 있다. 예. 저는 검찰의 도리어 무능 수사라고 좀 비판을 받을 지점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도주 우려가 없고요. 이제 구속의 상당성을 그래서 이제 일단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앞으로 이제 이것은 앞으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요. 유죄냐 무죄냐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물론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일단은 저는 그래서 상황이에요. 재판부의 예. 이번 결정은 네. 존중하되 그러나 문제점은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어제 검찰이 낸 구속영장 청구서가 51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11가지 혐의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 법원에서 판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사라진 PC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그 증거인멸의 중요한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일단 증거인멸만으로 지금 구속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네. 그 위험성만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일단은 그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된다라고 예. 이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1개 혐의를 이제 적시를 했는데 검찰 쪽에서 만약에 뭐 대부분이 다 이게 좀 혐의 입증이 어렵다라고 봤으면 영장 발부 안 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절반 이상은 적어도 최소한 예. 혐의 입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부분을 언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단 중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일단 그 사라진 노트북도 노트북이지만 하드 드라이브를 뭐 교체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재판부에서 예. 판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좀 약간 수상쩍은 행동들에 대해서 재판부도 검찰은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 본 거고요. 재판부 역시 이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예. 내린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건강 문제도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위중하진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처음에 이제 입원 그 확인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 뭐 MRI, CT 예. 뭐 이런 촬영 영상 그리고 이제 또 관련한 진단서 이런 걸 다 지금 이제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MRI 같은 경우에도 그 또 의사 소견서는 또 없었다 그래요. 네. 보통 이제 MRI나 CT 찍고 나면 그거를 찍은 그 담당 의사가 소견을 보통 이제 적죠. 뭐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시는 진단을 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또 상당히 또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예. 그거조차도 없어서 검찰이 그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MRI 사진 촬영한 것도 다시 이제 의료진을 통해서 재검증을 하고 자, 그 판단 결과 검찰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이 병 상태가 예.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일단 구속영장 예. 청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어제 법원 역시 그 검찰이 내린 판단을 근거로 해서 재판관이 보기에도 이 검찰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이 부분은 고려를 안 한 것으로 만약에 일단 여러 가지 변호인단은 이제 예. 뭐 계속 이제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제 변호사가 6명이나 이제 함께 들어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예. 아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재판관을 이제 설득은 못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부 이유 가운데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리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참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 여부가 꼭 유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혐의를 다퉈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1차전은 지금 창의 방패를 뚫은 이 상황에서 이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얼마나 빨리 이어질지 이 부분이 관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혐의가 11가지인데 이 가운데서 4개 정도 공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서울 예. 딸이 서울대에서 인턴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서울대 교수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법대 교수고 관련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모펀드 운영 과정에서 나중에 운용 관련 펀드 내용에 대해서 확인 보고서를 이제 만드는 과정들 예. 그 부분에도 관여되어 있다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교체를 자택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록 차장이 들어가서 했을 때 그 당시에 들어가면서 수고 많으시다라고 했다는 그 부분을 이제 이 증거 은닉을 하는 그런 예. 과정 중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혐의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이제 조국 장관에게 겨냥이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 이제 윤리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모든 수사에 사실은 칼끝은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거의 모든 증거라든가 관련되는 자료들은 이미 검찰이 사실은 다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58일 동안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돼 있었고 그동안에 뭐 무수한 그런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수차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조만간 저는 소환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검찰이 겨냥하고 있었고 이미 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1가지나 되는 거 무리하게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결국은 처벌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1가지의 혐의를 적용을 시킨 거고요. 검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를 했다. 저는 이런 상당한 말씀으로 지금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들리기 때문에.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조국 장관의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그런 민족성 예. 당시에 이런 부분을 연계시키는 그런 고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검찰 수사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범죄를 했다라는 유죄라는 것들을 거의 틀들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됐었다고 예. 보여집니다.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그 이외 모든 진행들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소환이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자,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 지금 김홍국 교수의 주장처럼 여당인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절대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 활력 국회로 20대 국회가 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법부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소위 오촌 조카에게 당했다며 해왔던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사법부를 속이지는 못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에 의해 막혔던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 교수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지금 여야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여당은 조금 말을 아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조국 장관 그 사퇴 이 상황까지 거치면서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 이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관련해서 그 공수처법도 먼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여야 오늘 아침 나온 반응을 봤을 때 이 공수처 설치 여야 합의 통과 이거는 어떻게 된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은 예. 어찌됐건 이번 29일 정도에 이제 본회의에 이제 이걸 일단 상정을 하고 그래서 다른 소수야당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이 아닐까. 이제 지금 소수야당들이 그 과정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제 개편안 같이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점은 예. 11월 달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조금 이제 이 공수처법을 서둘러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일정은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선에서 아마 가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은 이미 뭐 공수처는 절대 반대라고 밝혔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태도 변화가 뭐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중간에 어떤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패스트트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이 올라와 있는 법에 이거를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만 지금 남은 문제라고 예. 좀 봐야 되고요. 자, 그런 상태여서 일단은 뭐 여당은 밀어붙이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결국은 이제 소수 야당들의 하고의 이제 조율 문제 예. 그게 가장 결정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국회에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정경심 교수의 구속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법원 인근에서 정경심 교수의 영장 기각 발부 촉구하는 양 진영의 집회가 또 있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민심 분열이 또 한 번 나눠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을 향한 이 민심도 양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이사장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헌정 방송이라면서 유튜브에서 윤석열 총장을 저격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8월 9일 날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안 된다고. 네.
대통령 면담 요청도 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그 부탁을 받은 사람한테까지 다 확인을 한 거거든요. 내사 자료가 있었냐 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없다고 그랬다고요. 검찰에서 이렇게 윤 총장이 답을 한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 언론에 답하기로는 예. 보도된 걸 보면 그럼 뭘 가지고 수사를 착수했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려보내서 이미 여론 재판을 해서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처럼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 네. 자, 알릴레오 이번에는 검찰과 충돌했습니다. 보면은 기존에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이건 내사를 근거로 한 거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정확한 팩트를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정확하게 확인한 과정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됐던 검찰의 수사가 왜 이렇게 초기부터 왜냐하면 표창장 위조라든가 또 사모펀드라든가 이 정도 규모라면은 사실은 그렇게 전 국민 거의 100여 명에 달하는 수사관까지 동원되고 이렇게 큰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초기부터 분명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은 저도 그런 의혹은 가지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은 좀 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표현이 좀 과하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대검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사장이 아니라 작가라고 사실은 이 공식 직함을 부르지 않으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양측의 반응들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사를 근거로 한 것이란 주장을 유시민 이사장이 했고요. 검찰은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하는지 근거를 밝혀라 얘기를 했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아직 근거를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밝히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상황을 더 끌고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엔 요즘에 알릴레오가 아니고요. 이끌레오 같아요. 이끌레오. 본인이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을 일정한 방향성,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게 끌고 가는 거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을 잘못된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유시민 이사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당은 이미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진보 진영 전체적으로 빨리 탈조국을 해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에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그 자진 사퇴한 그 수많은 장관 가운데 한 명일 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가족 관련해서 수사가 그냥 진행될 뿐인 거고, 그건 수사 또 재판 통해서 그냥 결론이 나면 돼요. 이 문제하고 과도하게 검찰 개혁 문제를 결부시키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별로 이득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지금 계속 저렇게 지금 이제 계속 그 조국 이슈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더 부풀리고 그러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보 진영 자체를 지금 잘못된 길로 지금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 제가 보기엔 결정적인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지금 잠깐 그래픽에서 나왔지만 피터의 법칙 이거 혹시 아셨습니까? 저 이번에 보게 됐는데 위계 조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가서 이제 무능이 증명됐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고요. 딱 특수부장까지 어울리는 사람인데 과하게 검찰총장을 시켜서 이 사달이 났다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 이거는 임명권자의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있는 거죠.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어떤 권위라든가 본인이 좋아하고 지지했던 분이라도 그거는 밝히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이다. 모든 것은 다 파고들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방금 이종훈 평론가는 이끌레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밝힐레오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검찰총장은 좀 더
정확한 판단력, 밑에 검사들이 조사를 하고 밝혀온 내용들을 근거로 큰 그림을 정확하게 보고 진실을 밝히고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잘못된 수사 관행도 바꾸는 그런 역할까지 큰 그림을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밑에서 검사들이 큰 이 틀들을 짜놓고 수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거의 돌진하는 뭐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처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피트 법칙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검찰총장인데 좀 더 격에 맞게 좀 발언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유시민 사장이 과하게 나가면 그것이 도리어 더 나중에 역풍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발언을 하면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여당에는 어떻게 그 부담이 되지 않을지 이 부분도 좀 다음 기회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